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덕영 교수이고요. 여러분께는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를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는 2012년 2학기 때 처음 개설이 되었는데 해마다 한 200명 정도씩 듣다가 올해 1학기 때는 350명 정도가 수강을 했고요. 그게 이제 350명으로 캡을 씌울 수밖에 없었던 게 송도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 39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는데 1학기 때는 원래 온라인 강의를 예정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350명으로 캡을 씌웠었고 이번 학기는 처음부터 한 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로 한다고 해서 수강생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200명으로 개설을 했다가 400명으로 늘렸다가 나중에 학생들이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면 무제한으로 한번 열어봐라 그랬더니 550명 정도가 들어왔고 그 중에 한 15명이 뭐 입대, 휴학 등의 이유로 지금 빠져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한 535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줌으로 강의하는 게 3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우리 수강생 중에 홀수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짝수 학생들은 이 강의를 지금 강의와 동시에 촬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 시간에 우리 Y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학생들 중에서도 오늘 줌 강의에 못 들어온 학생들은 그냥 나중에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다음 주는 짝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겠고 홀수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한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법의 개념과 분류, 법학 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강생 중에 또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로스쿨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의 1시간은 영미법과 대륙법 그리고 미국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 배신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 올려드린 것 중에 한 페이지짜리 제가 그냥 키워드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법과 간섭, 법과 도덕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과 도덕에 관해서 법은 강제성이 있고 도덕은 강제성은 없지만 비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거기 제가 자료에 괄호 열고 간통죄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이 간통이라는 거를 과연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간통죄가 형법상의 범죄로서 처벌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도덕에서 다른 문제이지 이거를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간통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들은 강간, 간통 그 차이에 대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형법 교수님은 강간죄와 간통죄를 얘기할 때 천정을 보고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눈 맞추는 게 좀 민망하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때는 법대 학생이 2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학생은 딱 1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을 앞에 놓고 이런 거 강의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천정을 보고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뭐 아는 거 다 하니까 강간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강간죄라고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간통죄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양 당사자 중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이미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서 성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간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벌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오다가 최근에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둘째 줄에 있는 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의 위계 질서입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요. 그래서 헌법의 경우는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또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사용할 때 과반수, 가끔 과반수 이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과반수라는 게 반수를 넘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과반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과반수는 51명이 되는 거죠. 반수는 50명인데 50명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반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을 하면 법률안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과반수 출석, 그러니까 151명이 출석하면 법안을 표결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반수, 151명의 반수는 75.5니까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76명만 찬성하면 어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국회와 국민투표, 법률은 국회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명령은 대통령령과 구령이 있고, 이거는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규칙도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조례라는 것은 각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일종의 법입니다. 그거를 조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학교급식 조례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학교급식 조례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면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이 우수한 농산물이 뭐냐? 그랬더니 국산 농산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게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위반이다라고 해서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명령,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데, 우리 국가가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우리 헌법 6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했을 때 국내법에 어떤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헌법 부칙 5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급식 조례는 무효이다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은 이 위계 질서 하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에 관한 일반론, 그리고 이제 영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법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국제법의 개념,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는 보면 국내법과 국제법 이래놨는데, 국내법에는 법의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분류를 할 때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기본상법, 후사법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법을 가장 중요한 법이다, 법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내법이라는 것은 국내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 혹은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법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게 다 법 조문이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국제법은 국제법 제1조, 국제법 제1조, 3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 혹은 국제공동체 사회를 규율하는 법,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나의 단행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체결한 조약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국제간섭법 이것들을 총칭해서 국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과목의 제목이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서 국제법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국제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들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연민법과 대륙법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제법 시간에 각 국가, 개별 국가의 법을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세호하고 유재석이 나오는 유키즈 온 더 블락인가요? 그런 아마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담당 PD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를 퀴즈로 내도 되겠냐 자문을 해달라 하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스위스에서는 뭐 어떤 법이 있고 인도에서는 어떤 법이 있고 뭐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어떤 법이 있고 이런데 이 지문이 올바른 지문이냐라고 저한테 물어와서 그건 나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국제법 교수가 모든 나라의 개별 국가의 법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국제법과 외국법을 혼동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각 개별 국가의 법의 영역을 연구하는 것은 외국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외국법을 연구하는 경우도 영국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영국법만 하고 미국법을 하는 사람은 미국법, 독일법, 프랑스법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전 세계의 법을 통틀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법과 국제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국내법에 관한 얘기는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헌법사항의 국제법 관련 조항 얘기를 할 텐데 그게 국내법에 관한 내용의 전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는 그 외에는 대부분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에 미국법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의 종류와 관련해서 기본 3법,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 조항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131개 조항, 민법은 1118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형법은 한 45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일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법입니다. 민법 중에서도 특히 계약법의 영역, 불법행위법의 영역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했다 하면 법학 공부의 50%는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시간에 국제조약법을 배울 텐데 계약법이라는 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라면 조약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혀보면 그게 국제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법학에서는 사실은 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적할 때 사하고요, 사람인자. 그래서 사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자연인이고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간주되는 조직체, 보통 회사, 기업
이런 것들을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을 합해서 얘기할 때는 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3법, 헌법, 민법, 형법이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주안점, 필수 과목들도 대부분 헌법, 민법, 형법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3법 밑에 후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은 이제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그 2009년에 입학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시험을 치는 게 변호사 시험이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변호사 법률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법시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법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을 테스트했는데 1차 시험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을 객관식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에서 일부를 걸러내고 2차 시험에서는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까지 보태가지고 1차에서 헌법, 민법, 형법을 2차에서는 이제 주관식으로 해서 7개 과목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또 치고 2차에서도 치는 헌법, 민법, 형법 이거를 기본 3법이라고 했고요. 이 기본 3법은 1차에서는 객관식, 2차에서는 주관식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후사법은 1차에서는 시험이 없고 2차에서만 주관식으로 각 과목별로 2시간씩 이렇게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시험에서 이렇게 7과목 시험을 보던 것을 로스쿨로 바뀌고 나서는 2009년부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서 2009년에 로스쿨을 도입한 학교는 학부의 법과대학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법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2009년에 바로 법과대학이 없어졌던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2008년까지는 법과대학에 학부 학생들이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7년 무렵까지는 법과대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때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은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 그리고 군대에 갔던 학생들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됐기 때문에 법과대학에서 법학 과목을 개설을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변호사 시험에 와서는 이렇게 사법시험에서 기본 3법, 후사법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변호사 시험에 와서는 헌법과 행정법을 합쳐서 공법이라고 하고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을 합쳐서 민사법이라고 하고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시험 총 점수가 1660점 만점인데 공법이 400점. 여기서 이제 공법은 객관식도 시험을 보고 주관식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법은 700점. 이게 이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법 400, 민사법 700, 형사법 400. 그래서 1500점이 필수 점수이고요. 필수 과목의 점수이고 그 위에 적어놓은 선택 과목들 과거의 사법시험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과목이 비슷합니다. 국제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거래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거기에 하나가 빠져있는데요. 경제법 이렇게 해서 7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 과목에는 160점이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법, 민사법, 형사법 1500점 플러스 선택 과목 하나 160점 해서 1660점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3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대략 1500명 전후를 합격시킵니다. 물론 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 과목 중에서 과락이 나오면 40점이 안 되는 평균 40%를 못 맞추면 과락이라고 해서 다른 과목을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면 탈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호사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 과목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과 사법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공법은 공적기관을 규율하는 법률, 이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하고, 사법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사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는 공법의 영역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라든지 상법 이런 것들은 사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영미법과 대륙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강의 후반부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국제사회의 법체계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 법하고 일본법, 중국법 다르고 미국법, 영국법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법률 체계를 크게 나누어서 한 5가지, 6가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미법이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대륙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분류 체계를 얘기할 때 보통 영미법과 대륙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미법이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의 법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한 거니까 영국법과 미국법은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도 영국의 시민 지배를 받았죠. 남아공하고 이런 영연방, 영국의 영향하에 있던 나라들의 법체계는 대개 영미법 체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미법 체계는 법 조문보다는 판례를 중요시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미법 국가에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 대약법이나 불법행위법이라는 법이 따로 없어요. 법 조문이 없습니다. 판사가 얘기하는 게 법이에요. 그거를 판례법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영미법 국가라고 하더라도 영국은 헌법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판례를 중요시하는 법체계, 이거를 영미법 체계라고 한다. 영미법이라는 건 물론 영국과 미국의 두 문자를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 체계라는 거는 이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륙이라는 거는 유럽 대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대륙법 체계로 봅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우리나라도 대륙법 체계에 속하고요. 이 대륙법 체계 하에서는 법 조문, 법 하나하나가 글자로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대륙법 체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륙법 체계 중에서도 특히 독일 법제를 따온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로스쿨만 해도 헌법, 민법, 형법 선생님의 한 70~80%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연대 교수로 채용이 돼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독일법을 따온 게 많아요. 과거에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일본법의 적용을 받다가 일본도 이제 독일법을 많이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196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 법에 심포하면서 우리나라는 독일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988년에 개정 헌법에 의해서 생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서 따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제가 국제법 뉴스 게시판에 미국 그 대법원 판사
긴즈버그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그 후임을 지금 임명하려고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여러 번 올렸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미국 사회의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긴즈버그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공화당 보수파가 5명, 진보파가 4명,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이렇게 5대4로 되어 있었거든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새로 판사를 한 명 더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대4였는데 긴즈버그라는 진보파 판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새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니까 보수파를 임명하겠죠. 그래서 이미 베럿이라는 여자 판사, 긴즈버그가 여자였으니까 트럼프도 이제 여자 판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임명이 되게 되면 보수 대 진보가 6대3이 되어버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 임명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래서 내 임기 중에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11월 3일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임명 절차를 다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한 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법원 판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임하거나 죽지 않는 이상 평생 대법원 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사를 보통 이제 50대 초반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하는데 요번에 지명된 베럿 판사는 48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80까지 산다고 하면 30년 이상 대법원 판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랭키스트라는 과거의 미국 대법원장은 82살인가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살아는 있는 거죠. 식물인간이니까. 활동은 대법원 판사로서의 역할은 못하는데 아직 생존해 있고 사퇴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대법원 판사예요.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후임자를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신제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판단할 수 있다.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사의 임기가 6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대법원 판사가 14명이에요. 정확히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가 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법원 판사 후임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적인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계열의 대법원 판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수당 대통령이 보수파 대통령이 되면 또 보수파로 다 치워지는 거죠. 보통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민주파 쪽에서 지명을 했다고 해서 판결이 반드시 그쪽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오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재판관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의 경우는 대법원 판사가 9명이고 종신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여름에 또 석 달이 휴가예요. 1년에 사건을 몇 건이나 다루냐면 100건 안 돼요. 한 8, 90건 보통 다뤄요. 1년 중에 석 달은 방학이고 휴가이고 다루는 사건 수가 80 내지 90건 정도 되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법원에 사건이 그렇게 적냐?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 사회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겠죠. 많겠죠. 미국의 변호사 수가 100만입니다. 미국 인구가 3천만 정도 되는데 변호사가 100만 명이 넘어요. 미국 전체 대통령 중에 반수 이상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졌던 대통령은 노무현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두 사람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육사 출신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게 이제 종신제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담당하는 사건 수가 적으니까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이전의 사건이 엄청 많은데 대법원 자신이 이 사건을 우리가 다뤄볼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법을 얘기할 때 3심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대법원까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하면 무조건 대법원은 그 사건을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법원은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내용을 보고 요거는 올려봐라 라고 허가를 해야 미국 대법원에서 다룬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수가 1년에 80건 내지 90건인데 우리나라는 상고가 되면 무조건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약 4만 5천 건을 다룹니다. 여러분들 대법원 판사 굉장히 명예로워 보이죠? 전 대법원 판사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요. 1년에 4만 5천 건을 다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사는 임명장 받는 그날 하루만 좋고 나머지는 괴롭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기를 쓰고 하려고 하죠. 명예로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사를 하다가 나오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한 사건당 엄청난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안대희라는 사람이 안대희 대법관이 검사 출신 대법관이었는데 그만두고 나왔다가 변호사 하다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는데 그 1년 재판 그 수임료가 16억이나 됐다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서 결국은 국무총리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그 사람이 1년에 16억밖에 안 받았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조계에 대한 인식하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원 9명 종신제 사건을 적게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임기가 6년이고 재임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재임 안 합니다. 6년만 하고 사건 수는 1년에 4만 5천 건이니까 엄청 많고 일에 치여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4만 5천 건을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다루려면 1년에 우리가 실제 365일 중에 근무하는 일수는 250일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럼 뭐 하루에 200건씩 막 이렇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대법원장 한 사람이 있고 대법원 판사가 13명인데 그 대법원 판사 13명 중에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한 사람은 법원 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재판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사 12명이 남는 거죠. 그 12명을 3개부로 A, B, C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4명이 한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왜 3명이 아니고 4명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정확한 답은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4명씩 3개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4명씩 3개부로 되어 있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라고 대법원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원재판부는 몇 명이냐? 13명이에요.
아까 대법원장이 1명, 대법원 판사가 13명이라고 그랬는데 법원 행정처장직을 맡게 되는 대법원 판사는 아예 재판에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 한 사람, 대법원장 한 사람, 대법원 판사 12명 해서 13명이 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사건들은 아주 사회적으로 큰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과 우리 대법원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영미법과 대립법 해놓고 옆에 선례 구속의 원칙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올려놓은 그 영미법, 미국법과 법률 영어에서 챕터 몇 개를 PDF로 바꿔서 여러분들 자료실에 강의 자료로 올려놨는데, 거기에도 선례 구속의 원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인데요. 영미법계에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급법원은 과거의 상급법원이 내린 판결에 반드시 구속됩니다. 상급법원의 판결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판례를 찾는 겁니다. 동일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 라는 게 영미법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 과거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내가 지방법원 단독 판사인데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라고 제가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단독 판사로서, 지방법원 단독 판사로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게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제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의 판결이라든지 상급법원의 판결을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이 따르게 돼요. 그러나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영미법에서는 과거의 상급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의 경우는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냐? 원칙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대,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과거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법원 자신의 과거의 판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경우도 미국은 그 소재판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1년에 8, 90건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separate but equa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흑인과 백인을 따로 교육시키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교육시키면 그건 이퀄한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 판결이 나중에 뒤집혔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이거와 관련해서 영국에서 이게 부부간의 과거의 판례는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각으로 보면 참 야만적인 판결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부간에는 강제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을 안 했는데 1990년대 말에 영국 대법원도 판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오늘날 영국 대법원의 입장이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성문법과 불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문법이라는 것은 글로 씌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불문법은 글로 씌어져 있지는 않지만 관습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법, 이거를 불문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계약법, 불법행위법, 미국의 계약법, 불법행위법 이런 거 없어요. 판사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내려놓은 판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판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미국의 공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로스쿨에 들어와서 계약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 민법 중에서 계약 파트에 해당하는 거 392조부터 나오는데 그 계약 파트를 열심히 배우는 게 계약법이에요. 미국의 계약법 수업, 계약법이라는 법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해서 과거에 내려진 판결들 중에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로스쿨 교육 방식에 있어서 소크라틱 메서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다음 시간에 우리 요런 판례 요거 판례 서너 개를 할 테니까 각자 다 읽어와라 라고 이제 과제를 줘놓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출석부에 자리 배정표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서 자네 A 대 B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무엇인가? 대답을 잘하면 이제 그 옆에 사람한테 피고인 B의 주장은 뭐였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서 판사는 뭐라 그랬어? 판결이 뭐야? 자네는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 그거를 소크라틱 메서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크라틱 메서드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교수들 중에 미국에서 소크라틱 메서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독일의 교육 방식은 법대 강의가 500명, 1000명을 놓고 강의를 해요. 독일은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대학을 들어가요. 미넨 대학의 학생 수 20만 명, 막 몇십만 명 이래요. 근데 졸업을 잘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집안에 돈이 없다.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면 돼요. 유럽은 약간 사회민주주의 개념이라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다 시켜줍니다. 대학 식당도 값이 굉장히 싸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놈은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좀 샜는데 그래서 이제 불문법의 경우에 어쨌든 계약법, 불법행위법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법 조문이 따로 없다. 그래서 대륙법과 성문법이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 조문을 중요시하고 법 조문의 해석을 주로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 그 판례법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식을 택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영국과 미국은 다 불문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성문법으로 되어 있고 핵심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불문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미국도 저작권법, 특허법 다 있어요. 특징적인 것, 가장 특징적인 법, 가장 중요한 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이 판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의미지, 미국에는 성문법이 없다, 영국에는 성문법이 없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영국에 헌법이 없다라는 건 맞아요. 우리처럼 대한민국 헌법 해갖고 이런 건 없지만 헌법률에 해당하는 법률들은 있어요. 그런 거를 보통 헌법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은 헌법이 없지만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을 담아놓은 법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헌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은 헌법이 있어요. 미국은 1789년인가요? 제정된 미국 헌법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미국이 제정한 미국 헌법에는 인권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 추가로 인권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정헌법 제1조에서 14조까지의 내용이고, 1조에서부터 10조를 한번 추가를 했고, 또 11조에서부터 24조를 또 추가를 했고요.
지금은 수정헌법 27조까지인가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이 1992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한 수정헌법 제27조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막 예산을 깎으면서 지네 월급은 잘 올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국회의원의 급여를 올릴 때는 해당 그 임기 내에 국회의원한테 올려주는 게 아니라 한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다음에 당선된 사람들한테 올려줄 수 있는 조항이 수정헌법 27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올리면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 기수의 국회의원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려놓고 그 혜택을 받고 싶으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과거 이제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하고 선거전이 한참이죠.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지금 한 5주 정도 남았는데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선거제도하고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직접적인 국민 전체가 투표에 나서서 그 중에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1등이에요. 프랑스처럼 또 결선투표 제도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5명이든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무조건 1등이 당선되는 제도죠. 프랑스는 5명이나 10명이 나오면 그 중에 1, 2등이 2주 후에 1등이 물론 50% 이상을 차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 50% 이상 차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2주 있다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요. 10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1, 2등만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한국이나 직접 선거인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한다는 게 우리랑 다른 방식이고 미국의 방식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지 않아요. 어느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어느 당의 선거인을 뽑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선거제도가 참 재밌어요. 이 선거인을 또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면 직접 뽑는 건 맞죠. 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대 공화당의 선거인 수가 55명인데 그 중에 민주당이 28석을 얻었고 공화당이 27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의 55석은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한 석이라도 많이 이긴 팀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이상한 선거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이 던진 표는 과거에 엘고어, 클린턴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엘고어가 더 많은 국민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시한테 졌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들이 던진 표는 오히려 그 클린턴 부인, 그러니까 과거 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상원의원 클린턴한테 간 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상한 제도가 다 있냐 하겠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거인단은 53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딱 반이 269니까 270표 이상을 득표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53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원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435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상원은 무조건 2명씩 주마다 2명씩 해서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435 플러스 100 그 다음에 별도로 워싱턴 DC에 또 3명의 선거인단을 배정을 해줘서 전체가 538명이 되고 그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하원 의원은 1명인데 상원 의원은 주당 무조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하원 의원은 1명, 상원 의원은 2명, 선거인단은 그 2개를 합친 숫자만큼이니까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미국에서 가장 큰 주는 캘리포니아 주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그러니까 55명 중에
2명은 상원이고 53명은 하원 의원의 숫자인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2,3천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4,700만 정도가 캘리포니아 인구래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하는 그런 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선거제도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영국의 경우 영국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5년인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는 아니고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고 5년 되기 전에 수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시기에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총선거를 실시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에는 보통 12월 중순에 선거를 해서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 2달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되고 당선이 되면 2달 동안 내각을 어떻게 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3년 전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5월 9일이었던 거예요. 5월 9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바로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리가 됐기 때문에 탄핵에 의해서 고리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서 5월 9일 날 선거를 해서 당선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 시점부터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60일 임기 만료 전에 60일 내지 90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후년 아마 3월 초쯤에 3월 중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내지 90일이니까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2월 10일부터 한 2월 9일부터 3월 10일, 11일 그 사이에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영국의 시스템은 웃겨가지고 웃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의회를 해산해서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28일 날 총선거를 했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제 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한 2, 3시 되면 보통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는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선거를 하면 9월 29일 날 오전 한 2, 3시경에 결정이 나면 그 다음날 한 아침 10시에 현 수상인의 정부가 이기게 되면 별 문제 없지만 현직 수상의 정당이 지게 되면 수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시쯤에 현직 수상이 여왕 궁을 찾아가서 제가 수상직을 사임하겠다. 그러면 여왕이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러고서 차 한 잔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직 수상이 나오면 새로운 정당의 당수가 여왕한테 인사를 하러 가요. 여왕폐하, 제가 어제 선거에서 이겨서 저희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왕이 수상을 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선거에서부터 실제 그 직을 인수할 때까지 기간이 우리나라나 미국은 2달이 좀 넘거든요. 영국은 그게 없어요. 당선이 되면 바로 그 날짜로 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전통이 생긴 게 여왕한테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커피가 아니라 차겠죠. 차 한 잔 마시고 나와서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이제 자기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취임사를 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기자들 많이 모여있는 앞에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연설을 하고
질문받고 들어가요. 그게 그냥 취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새로운 수상이 되면 기존에 있던 수상은 그 방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당원과 10번지를. 그러니까 한 2~3시에 그 당이 졌다는 게 결정이 나면 이삿짐센터 차가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적인 짐들을 다 빼가지고 짐을 빼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선거했는데 내일 새벽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이것도. 이게 이제 영국식 시스템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딴 얘기들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국제사회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얘기들이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가 국제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혹은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과목의 이름을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이렇게 붙인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밑에 이제 실정법과 자연법, 판례법 이런 말 나오는데 실정법이라는 건 이제 실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하고 자연법은 관서법, 불문법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러한 법, 예를 들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 250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250조에 이 내용이 안 정해 있어도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불문법이자 관서법이자 자연법인 거예요. 처벌이 가능한 거죠. 판례법, 판례에 기초해서 어떤 그 법적 결정을 하는 것을 판례법이라고 하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실정법, 관서법에 의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법, 신법, 특별법 이거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헌법이 법률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데 헌법에 반하는 법률 그거는 무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 특별법 그러니까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를 논의했었죠. 그거를 법으로 정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법 조항으로는 없더라도 관서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라는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서 줄여서 또 발음이 좋아요. 행복도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옮겼죠. 그 세종시로 옮기는 걸 원래는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이라 그러니까 행정복합도시를 세종시에다가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논란 그게 이제 옮겨가냐 마냐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옮기겠다라고 해서 대부분 다 지금 옮겨갔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행정부처의 상당수는 세종시에 가 있고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고 대통령도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국회에서 공무원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국회에 오려면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이 바로 만나주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떨 때는 만나지도 못하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비능률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아예 국회도 세종시로 보내자라는 논의도 일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세종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법령이 또 법률에 위반되면 이것도 무효예요.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하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라북도의 학교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인 관세민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무효화시켰던 학교 급식조례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법, 특별법,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법이 있을 때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만든 법이 더 우선하는 거다.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민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에 비해서 특별히 특정한 내용을 정해가지고 구체화시켜 놓은 법이 있으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이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한 10분, 20분 정도로 해서 요 한 페이지짜리에 있는 내용 요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 밑에가 이제 법과대학과 로스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로스쿨을 도입을 했는데 실제 국제사회에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미국은 애시당초 학부에 법학교육이 없었어요. 로스쿨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법학교육을 했고 이 로스쿨을 의대와 마찬가지로 실무교육으로 봤어요.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원래 학부에 법과대학이 있고 아카데믹 한글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의 법학과 이런 거를 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로스쿨을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학부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경대학 그러면 동경대학 로스쿨도 있고 동경대학 법과대학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도 로스쿨을 안 나와도 일반 학부과정 학생이 예비 시험을 통과를 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 루트를 열어줬어요. 근데 오히려 로스쿨 나온 학생보다 일반 학부를 나와서 예비 시험 통과한 학생들이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에 25개 대학이 인가를 받았는데 이 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은 법과대학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을 신입생을 뽑지 않아요. 2009년부터. 그래서 지금 25개 대학에 2,000명의 매년 2,000명의 로스쿨 학생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졸업을 하면 변호사 시험을 그 해에 치고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5번까지 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최근에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3,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고 1,500명 정도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2,000명이 입학을 해서 1,500명이 합격을 하는 셈이니까 합격률은 꽤 높은 셈이죠. 7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대 연구대의 경우는 졸업하는 해에 바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90% 정도 돼요. 그 반면에 지방에 강동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여학생들 강동원이라는 배우 좋아하죠? 강동원이라는 게 뭐냐면 로스쿨계에서는 강원대학, 동아대학, 원광대학 이런 대학을 얘기하고요. 또 더 늘려서 강제동원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강제동원형은 제주대학하고 영남대학을 합쳐서 얘기하는데 이런 데는 합격률이 뭐 30%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을 분류할 때는 서울대 연고대 아래쪽으로는 강제동원형 그래서 웬만하면 강제동원형 대학은 가지 마라. 3년간 죽으라고 등록금 내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에는 법과대학이 없어졌어요.
일본은 거기에 관해서 로스쿨이 있어도 법과 대학 교육은 여전히 존치한다. 그런 것들이 차이예요. 그래서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데가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이런 나라들은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요. 로스쿨 제도 없이 기존의 옛날식으로 법과 대학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독일은 법과대학 학생이 수만 명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왜? 입학하겠다는 애들은 다 받아주니까. 그 중에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애들은 많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영국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은 4년제로 알고 있잖아요. 영국은 대학이 3년제예요. 1, 2, 3학년 하면 졸업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영국, 미국,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2학기제로 되어 있죠. 보통 1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3월 계약을 하고, 일본은 4월 계약을 하고,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은 9월에 계약을 해요.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9월 계약이 일반적이에요. 8월 말 또는 9월 계약이 일반적이고, 3, 4월에 계약하는 게 매우 예외적이에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호주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나가지고 1학기 때 막 수업 못하고 할 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아예 서양식으로 9월 학기에 계약하는 걸로 바꾸자라는 논의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미국이나 유럽 대학들은 9월에 계약해서 16주, 15주 이 정도 강의를 하고, 우리나라는 3, 4월, 일본은 4월, 우리나라는 3월 이렇게 계약해서 16주 강의를 하고 10주 방학을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또 독특해요. 영국은 대학 교육 자체가 3년제이고 거기다가 또 한 학기가 10주예요. 근데 10월 달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10주 하고, 크리스마스 때 쉬었다가 1월 달에 계약해서 10주 하고, 또 3월 말 뭐 이때 쉬었다가 4월 중순에 계약해서 10주를 했는데, 교육 방식도 또 달라요. 그 텀을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1학기, 2학기 때 별도의 다른 과목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그러면 1년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4번 정도 치는 거죠. 그죠? 1, 2학기는 물론 다른 과목을 듣고요. 근데 영국은 1년이 통으로 한 학기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수강 신청을 하면 그 과목을 1년 동안 듣는 거예요. 1학기, 2학기, 3학기. 그러고서 시험은 3학기 9주차, 10주차에 한 번만 봐요. 대신에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치듯이 완전히 그 수험번호도 새로 받고 한 과목당 3시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우리랑은 시스템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10주씩 3학기로 되어 있는데,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의 경우는 또 10주가 아니고 8주씩 3학기 제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 뭐죠?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 그 큰 식당 나오잖아요. 그게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들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가운을 입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대학 수업에 들어올 때 어떤 선생님들은 가운을 입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강의하고, 강의 끝나면 이제 가운 딱 벗어서 팔에 걸치고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의 경우는 매우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교수의 경우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있긴 하지만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그 다음에 프로페서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페서 중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종신제, 테뉴어라고 해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되게 까다로워요. 조교수가 돼서 처음에 이제 임용이 되면 3년 후에 재임용 절차를 거치고, 임용으로부터 5년 후에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심사를 받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부교수 5년 하면 또 이제 정교수 심사를 받고, 정교수가 되고 3년차 되는 해에 테뉴어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과하면 65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교수라는 게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대학에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이 안 된다든지 부교수에서 정교수 승진이 안 된다든지 테뉴어 승진이 안 되면 그만두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나갈 때는 조용히 나가죠.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로스쿨만 해도 지난 10여 년간에 한 5, 6분이 나갔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돼가지고 논문이 안 써지면 괴로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또 교수하다가 잘리면 마땅히 할 것도 없어요. 뭐 학원에 가서 영어 강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잘리는 교수들이 대개 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교수 안 하면 변호사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학부의 법과대학이 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4년간 법과대학 교육을 받는 거고 영국은 3년간 받는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나 프랑스는 등록금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1년에 뭐 보험료 10몇만 원, 30만 원 뭐 그 정도만 내면 학교 등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에서 연세대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내고 서울에서 하수 갈 비용이면 독일이나 프랑스로 유학 갈 수 있어요.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가 서울보다는 물가가 조금 비싸겠지만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가면 등록금 없고요. 물론 미국은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요. 1년 등록금이 5천만 원, 6천만 원에 로스쿨의 경우에 영국도 한 2, 3천만 원 하고요. 한국은 1년에 한 2천만 원 하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등록금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전체 학생의 32%가 전액장학금이에요. 물론 그 32% 전액장학금을 반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실제 받는 숫자는 50%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이면 그거의 32%에 해당하는 640만 원은 반드시 장학금으로 돌려주기로 정부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으면 연세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로스쿨 학생 한 명당 1억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융자받아서라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학생이 있으면 융자받아서라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영국에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 때 이제 기념 축사를 하는데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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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never를 7번을 얘기하고 give up.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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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말라. 라는 게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한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는 거 힘들었어요. 농사꾼의 자식인데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왔고 박사과정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국비유학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유학 시험에 합격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캠브리지하고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고요. 아무래도 또 국비유학 시험 합격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약간 받는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 아니면 뭘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 꿈이 무엇이 됐든 간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오케이, 그 밑에 영어로 이제 JD, LLM, PhD, LLD, NEET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JD라는 건 이제 미국의 로스쿨 나온 학생들한테 주는 학위 명칭이 JD예요. 주리스 닥터. JD. 우리는 이제 법무석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학부에는 법학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로스쿨을 가게 되면 3년간 법학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간 법학 교육을 받고 로스쿨을 졸업하면 법무석사 학위를 줘요. 그러니까 로스쿨 말고 나는 아카데믹하게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대학원 법학과에 오면 돼요. 일반 대학원 법학과는 다시 석사과정, 박사과정 나눠져 있는데 석사과정은 최소 2년, 박사과정은 3년 이렇게 되어 있고 법학석사, 법학박사 이렇게 학위를 줘요. 그래서 JD라는 건 주리스 닥터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나오면 JD, 주리스 닥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어요. JD가 과연 법학 박사냐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법학 박사를 받으려면 법학을 최소 9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학부 4년, 석사 2년, 그 다음에 이제 박사 3년, 미니멈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의 JD는 학부는 다른 전공이거든요. 미국에는 법학이라는 전공이 없어요, 학부에. 근데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JD를 주니까, 주리스 닥터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법무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JD는 박사로 인정을 안 해. 그냥 석사로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LLM이라는 거는 Master of Laws 해서 그 Laws, 라틴어를 줄일 때는 복수일 때는 두 자를 쓰고 두 번을 쓰거든요. 그래서 LLM인데 그리고 PhD, Doctor of Philosophy고요. LLD는 Doctor of Laws고 그 뒤에 이제 리트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로스쿨을 가려면 반드시 리트 시험을 봐야 돼요. 그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라는 건데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그 학생을 뽑을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리트 성적, 하나는 학부 성적. 그러니까 이제 리트 성적, 학부 성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따는 거예요. 리트 성적은 리트 시험이라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험을 출제해서 점수를 받는 거고 학부 성적은 여러분들이 소속 대학에서 4년간 다니면서 공부한 성적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이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성적 150점, 리트 성적 150점,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에서 평가하는 게 150점인데 그 150점 중에 100점은 소유평가, 50점은 면접 점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학부 성적, 리트 성적, 로스쿨 평가가 150, 150, 150 이렇게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학부 성적보다는 리트 성적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 내는 거, 서류 평가 혹은 그 면접 평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점수의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셔야 될 일이 4년간의 학점 관리 잘해야 돼요. 왜냐? 학점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바꿀 수 없어요. 영어 성적 올릴 수 있어요. 그죠? 리트 성적 뭐 공부한다고 해서 잘 올라가는 시험은 아니지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학부 성적은 졸업하고 나면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학점 관리 잘 해놓으시라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이 수업이 주로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첫 시간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번 학기의 경우는 그 유엔하고 ICJ 국제분쟁해결제도를 좀 먼저 했어요. 일단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 중에서 판사와 검사로 임용이 되고 변호사는 일단 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든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로펌이거든요. 그 로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4대 로펌, 5대 로펌
뭐 김현장, 태평양, 광장, 뭐 화우, 이런 데 율촌, 세종 이런 꽤 유명한 로펌을 들어가려면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을 나와서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서 상위 20-30% 안에 들고 만약에 이런 주요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받는 초봉이 얼마 정도냐면 세금 제하고 850만원, 900만원 정도 돼요. 꽤 높은 봉급이에요. 연세대학 교수가 20년, 30년을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는 마지막 급여가 세금 제하고 900만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학 교수들이, 특히 로스쿨 교수들이 학생들을 죽으라고 가르쳐서 딱 내보내면 걔네들이 받는 첫 월급이 제가 마지막 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그건 왜냐면 교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 학교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거지만 이 변호사가 돼서 주요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로펌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나눠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에 대한 그 법률 시장에 대한 그 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건의 등치가 크고 큰 로펌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센 편이다.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이 얼마냐? 최고 월봉, 최고 월봉, 주요 로펌을 들어가면 제가 한 850, 900 받는다 그랬죠, 그죠? 연세대학교 교수 정년 퇴직할 때도 850, 900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무당국에 신고된 최고 월봉이 얼마였냐면 59억이었어요. 연봉이 아니에요. 월봉이 59억이에요. 김현장의 대표 변호사 월봉이 59억으로 신고가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얼마에 한 700억을 번다는 얘기죠. 그죠? 저 같으면 59억을 평생 번다 그래도 오케이, 억셉트 하겠어요. 보통 30년 정도 근무하면 연봉이 2억이면 59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김현장의 대표 변호사는 월봉이 59억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을 나와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면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만큼 등치가 큰 사건을 맡을수록, 왜냐면 소송 가액에 비례해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제 월급 통장을 한번 보더니 나는 교수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은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이놈이 전에는 뭐 그래도 교수 좋겠다고 방학도 있고 뭐 월급 통장 한번 보더니 절대로 교수는 안 한다. 이 중에 이제 판사와 검사,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눌 때 변호사는 그냥 자영업자예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거고, 판사는 사법부의 공무원이고요. 검사는 행정부 안에, 법무부 안에 대검찰청이 있고, 대검찰청에 소속된 사람들이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행사하냐,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냐, 이걸 가지고 최근에 추미애, 윤석열 간의 충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의 그대로 들어줬는데, 요새는 시절이 이상해져가지고 윤석열은 그냥 패스하고 추미애 장관이 거의 뭐 원칙대로 하면 맞는 얘기죠. 검사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험에 관한 얘기인데, 로스쿨을 나오게 되면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요.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봐야 되고, 또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외교원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에 진짜 좋은 직장이 입법고시예요. 입법고시는 뭐냐면 국회의사당에 공부하는 고위 공무원이에요. 입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근데 행정부 공무원하고 입법부 공무원하고 그 파워게임을 하면 입법부 공무원이 훨씬 세요. 왜냐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빌어야 법을 만들어주거든요. 빈다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권력의 상하 관계가 입법부의 권력
권력이 훨씬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고려대학 학생들이 연세대학 학생들보다 훨씬 더 권력지향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사람들은 약간 개별주의적인 인디비주얼 그런 성격이 좀 강해. 거기에 반해서 고대는 권력욕이 강하니까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옛날에 시험을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들도 여기 행정고시가 됐든 입법고시가 됐든 외교원 시험이 됐든 이쪽 분야로 좀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급여나 이런 거는 변호사만큼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국가 발전에 관해서 내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뭐랄까요, 보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헌법재판,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겠죠. 보통 일반적인 게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고요.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라는 게 보면 행정부의 어떤 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국민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보면 그 문화가 반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우리나라는 행정소송 엄청 많아요. 일본은 행정소송이 거의 없대요. 왜? 일본 이게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별로 없어요. 불만이 있더라도 이거는 국가가 한 거니까 이렇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근데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신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의 법학 교수들이 한국이 부럽다는 얘기도 해요. 야, 저렇게 민주의식, 권리의식이 한국 사람들은 강하냐. 일본 사람들은 국가가 어떤 조치를 내리면 일단 무조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항의하고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정중재재판, 중재와 재판, Investor State Arbitration 이런 것들은 국제 분쟁 해결 제도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보니까 4시 25분인데 이대로 한 20-30분 더 해서 2시간 연속 강의를 할게요. 원래 그 오프라인 강의는 3시간 수업인데 제가 2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1시간 정도는 와이색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에 3시간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중강이니까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받기도 뭐하고 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2시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와이색에 올려주시면 제가 매일 한 번씩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이제 국제분쟁해결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내 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국내 법원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3심제도. 그래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부라는 거는 판사 한 사람이 판결을 하는 거고 합의부라는 거는 판사 3사람이 판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법원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3심제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고등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권리의식이 매우 강해가지고 일단 소송 제기를 하면 끝까지 가보자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1년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45,000건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짜낸 게 뭐냐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인데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은 미국처럼 중요한 사건만 전원재판부 형태로 하고
조금 중요하지 않은 사건, 우리나라 또 3심제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상고법원 이렇게 해서 상고법원에서 끝내는 걸로 하자라는 발상을 과거에 대법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이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눈치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법농단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생각은 뭐냐면 1심, 2심을 거쳐오는 대법원의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끝내고 미국처럼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으로 올려보내갖고 하면 대법원 좋지 않냐. 일에 대한 부담도 적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 사건이 4만 5천 건이나 된다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처럼 대법원 판사를 수백 명으로 늘리자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대법원 판사들이 반대해요. 왜? 이게 대법원 판사가 14명이라고 할 때하고 500명, 700명이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갖는 권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 자신들이 일이 많은 건 불편한데 사람 수를 늘리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건 싫고 그 대신에 상고법원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가 제대로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District Court, Court of Appeal, Supreme Court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는 대법원이 51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1개예요. 미국에 왜 대법원이 51개가 있냐면 주마다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이 있고 연방 전체, 미국 전체에 또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대법원이 50개,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에서 51개가 있다. 그 중에서 또 뉴욕주는 또 독특해요. 뉴욕주는 1심 법원의 이름이 디스트릭트 코트가 아니라 수프림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살다 보면 번역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뭐냐면 미국 뉴욕주의 대법원 수프림 코트를 미국 뉴욕주의 대법원 그러면 그대로 말 그대로는 잘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 수프림 코트는 미국 뉴욕주 제1심 법원 괄호 열고 수프림 코트라고 영어로 써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대법원이라고 해놓으면 말이 안 돼요. 대법원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항소나 상고가 어디 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2005년부터 7년 2년간 숙명여대에 근무하다가 연대로 왔는데 연대로 온 지 이제 한 13, 14년 됐네요. 로스쿨 준비하면서 연대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수가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때 저는 좀 편하게 된 게 연세대학교에서 오지 않겠냐고 했고 보통은 자기가 어플라이 해갖고 막 심사받고 공개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저는 와달라 그래서 왔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근데 숙명여대에서 제가 강의한 과목 중에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법률 영화를 보여주고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어느 학생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저한테 질문을 올렸어요. 뭐냐면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 대법원의 배심원들이 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학생의 질문이 뭐냐면 미국 대법원에도 배심원이 있나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배심원이 없어요. 배심의 역할은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어느 나라든지 법률심이에요. 우리나라도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같이 보지만 대법원은 법률만 따져요. 그런데 미국 뉴욕주의 대법원이 배심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책을 찾아봤더니 그냥 미국 1심 법원의 이름이 수프림 코트인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대법원이 아니에요. 그냥 1심 법원이고 이름만 그런 거예요. 1심 법원이니까 배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심 법원에서는 배심 제도가 있는데 이 배심원이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판사가 이제 법적 판단을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주로 배심원이 나오는 법률 영화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 형사 사건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사건의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건 중에 2건만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인 자신이 나는 배심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자백을 해버리면 배심원의 역할이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 배심원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범죄 혐의자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보고 이거를 이제 판사한테 법적 판단에 맡길지 아닌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배심원의 역할인데 범죄 혐의자 자신이 내가 범인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배심 제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또 하나는 범죄 혐의자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 제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 형사사건의 2% 정도만이 배심 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는 거는 배심 제도가 나오는 재판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범인이에요 라고 인정한 사건의 경우는 영화가 될 만한 거리가 없어요. 법관에 의한 재판 별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영화에는 배심 재판이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사가 9명이다 미국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임명이 되고 그런 얘기들은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한 장짜리 그거는 그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요강이라는 걸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로스쿨을 오겠다 하는 학생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전형 요소에 보면 리트 시험, 학부 성적, 서류 평가, 구술 면접 이런 게 있는데 초창기에는 리트 시험 몇 점이 실제 150점 중에 몇 점에 해당하고 또 학부 성적 몇 점이 실제 150점으로 환산했을 때 몇 점이 되고 이런 게 공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 적성 시험하고 학부 성적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채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로스쿨에서 부여할 수 있는 점수는 서류 평가하고 구술 면접 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4.3 만점에 4.2인 학생하고 원광대학교 4.3 만점에 4.2인 학생은 학부 성적을 환산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똑같아요. 점수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연세대학교 4.2하고 원광대학교 4.2하고 동일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학교 간에 차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에서 가려주냐면 서류평가에서 어느 정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술면접은 아예 면접시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면접 들어오기 전에 면접실 처음에 이제 모든 학생이 9시면 9시 다 면접실에 면접 대기실에 모여가지고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면접실 옆에 와서 12분간 문제를 읽고 12분 정도 면접을 하는데 교수 3사람이 학생 1명을 면접을 해요. 근데 연세대학교 경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3인 1조 중에 2사람은 우리 로스쿨 교수가 하지만 1사람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외부 사람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3명이 한 사람을 놓고서 네가 그 문제 읽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도 그 문제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면접자는
그 면접 대상자가 답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면접을 해보면 우수한 학생, 아닌 학생이 구별이 참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학생 같으면 법학 개론이라든지 법학에 관한 일반적인 서적을 조금 읽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익숙해져 있고 그래야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이런 데다가 너무 독특한 얘기 이런 거나 안 쓰는 게 좋겠고 어쨌든 나는 열심히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나는 로스쿨에 가서 국제법을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대학교 40여 명의 교수 중에 국제법 교수는 이제 한 명이고 지금 한 명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민법 교수가 7, 8명 되고 선법 교수가 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자기소개서를 국제법 교수가 읽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계약법이고 불법행위법이기 때문에 계약법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좋지. 국제법을 해서 또 뭐가 되겠다. 별로 점수 따는데 좋을 거 없어요.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고 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국제 변호사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제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국제 변호사라는 건 없어요. 각 나라마다 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 변호사인 거고 미국은 미국 변호사라는 말도 사실 없어요.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뉴욕주 변호사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영국의 변호사 시험이 있겠죠. 그래서 영국은 솔리시타가 있고 바리스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솔리시타는 일반적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고 바리스타는 법정에 서서 변론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바리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10만 명의 변호사 중에 바리스타는 그 중에 10%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은 약 100만 명의 변호사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돼요. 미국이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그 비율로 따지면 변호사가 한 15만 명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만 명 내지 3만 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호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5,100만이고 영국의 인구가 지금 6,200만 되는데 영국이 10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2, 3만 명이니까 영국에 비해서도 우리는 매우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법률 수요, 변호사 수요는 여전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법과 법률영어라고 된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이 미국법과 법률영어 이거는 사실은 호노쿠니 베이고쿠 마나부라는 일본 책을 제가 번역한 책인데 제 이름으로 출간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미국법과 법률영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가보니까 법률영어를 조금 제대로 익히고 왔으면 유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 법률영어에 관한 책을 하나 쓰려고 보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법률영어 책을 쓰려면 영어 문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있던 문장을 따라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일일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나온 법률영어 책을 다 수집을 했는데 일본에서 나온 호노쿠니 베이고쿠 마나부 그러니까 이제 법의 나라 미국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을 일본의 그 출판사한테 한 번만 딱 받으면 되거든요. 저작권 허락을.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고 제 이름이 들어간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 왜냐면 국제법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법률영어라는 거는 전공이 뭐든 간에 법률영어는 다 필요하거든요.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 간 게 이제 캠브리지로 유학을 갔는데
91년도에 국비학 시험을 합격을 했고 92년도에 이제 캠브리지에 박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영국의 대학이라는 게 독특해요. 특히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는 정말 독특해요. 저는 당연히 법학을 하고 갔으니까 로스쿨 소속이겠죠. 근데 이제 칼리지를 또 골라야 되는 거예요. 법학 전공일 때는 faculty of law, faculty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또 입학 원서에 보니까 칼리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 트리니티 칼리지도 있고, 킹스 칼리지도 있고, 퀸즈 칼리지도 있고, 뭐 곤빌 앤 키 칼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칼리지가 31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 잘 모르니까 그냥 유명한 거 1, 2, 3으로 골랐거든요. 저는 트리니티를 1순위, 킹스를 2순위, 퀸즈를 3순위로 썼는데 결국은 퀸즈 칼리지 소속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칼리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과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칼리지는 그냥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낮에 패컬티 오브 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디에 와서 잠을 자냐, 그게 칼리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기숙사 생활하는 게 싸니까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느 기숙사에 속하는 게 좋겠냐? 당연히 시설 좋고 기숙사비 적게 받는 기숙사가 좋겠죠. 그게 트리니티예요. 그래서 트리니티가 제일 좋은 칼리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국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로 유학을 간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전공을 골라야 되고 어느 기숙사에 있을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숙사 후자에 해당하는 게 칼리지고 전자 전공에 해당하는 게 패컬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패컬티 오브 로우 소속으로 퀸즈 칼리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신입생 환영회라는 걸 하는데 퀸즈 칼리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제 옆에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해갖고 뭐 밥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뭐 공부하냐고 그래서 법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저보고 Are you a lawyer? 그러더라고요. Are you a lawyer?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너 변호사니?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저는 no, I'm not a lawyer, just I'm studying law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법 중에서 뭘 공부하냐 그랬더니 I'm studying international law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와, 이거 international lawyer 그러더라고요. 변호사가 아니면 무슨 국제 변호사예요. international lawyer는 나는 국제 변호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영어 표현의 lawyer는 법학을 하는 사람은 다 lawyer고 국제법을 하는 사람은 다 international lawyer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어 단어의 의미를 너무 좁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하나에 우리말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필을 당한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뭐 했더니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뭐 한강의 기적, 여러분들한테는 요새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옛날 말이 되어버렸지만 제가 유학을 간 92년도 28년 전이네요. 그죠? 그때는 또 이제 미러클하고 한 리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신났어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그때는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들어온다 뭐 어쩌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왜 사냐? 삶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죽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삶의 가치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또 세상이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아마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웰빙. 90년대 영국에 가서 그때 처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로이어였는데 나는 이걸 로이어는 변호사다 라고 생각한 게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유학 가는 학생들은 법률 영어를 좀 익히고 가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책을 하나 쓰려고 하다가 발견한 책이 일본 책이고 그 일본 책을 번역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은 거기 내용에 보면
2번 Common Law and Civil Law라고 되어 있죠. Common Law and Civil Law라고 했을 때 Civil Law라는 게 민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Common Law와 대칭적 개념으로서 Civil Law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미법과 대륙법, 판례법과 대륙법 이럴 때 Common Law, Civil Law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제일 먼저 박스 안에 Common Law 국가들이 있고 Civil Law 국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디아, 케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UK,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런 나라들이 영미법계 국가에 속하는 거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한국, 차이나, 재팬 이런 나라들이 시빌로 국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는 거다. 요 대륙법과 그 영미법에 관해서는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3페이지에 보면은 실정법과 절차법 이렇게 해놨죠.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은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게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법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해결 절차를 다루는 게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소송법 하는 거 다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 다 절차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대부분은 실체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법, 그러면 contract, 회사법, 컴퍼니로, 코퍼레이션로, 형법, 크리미널로, 보험, 인슈런스로, 매매, 세일즈 이런 것들도 영어 용어도 좀 익혀두세요. 공부하는 김에. 그 다음에 이제 started thesis 혹은 이거를 영어식으로 읽어서 stare decisis,라고도 하는데 이 started thesis 이건 라틴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책을 읽다가 법률 영어책을 읽다가 특히 글자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누워있는 글자는 라틴어에서 온 글자이거나 아니면 필자가 그 문장을 매우 강조하고자 할 때 이탈릭체로 써요. 근데 여기 started thesis는 이탈릭체로 누워있잖아요. 이게 선례 구속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선례 구속의 원칙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배신제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배신제도에 관해서도 약간은 설명을 했고 여기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80페이지에 trial by jury 1 해서 크리미널 케이스 해놓고 또 88페이지인가요? 87페이지에 보면 trial by jury in civil case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 할 때는 형사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시빌 케이스의 경우는 민사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 형사 사건, 민사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결정 기준하고 민사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결정 기준은 매우 달라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유죄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probability rule 해가지고 가능성이 50%만 넘어가면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yond the reasonable doubt라는 표현이 있어요. beyond the reasonable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목포인가 어디에서 남자가 자기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차를 몰고 가다가 둘이 같이 이제 차 바다인가 강인가 빠졌는데 남자는 살고 여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다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1심, 2심은 살인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살인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명확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는 당연히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1심, 2심 법원은 야, 네가 보험을 6개나 들어놓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네가 일부러 죽인 거야 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증거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증거에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환송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기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13번, 14번 trial by jury in criminal case하고 trial by jury in civil cases에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O.J. 심슨 사건 얘기가 나와요. O.J. 심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O.J. 심슨이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배심원들한테. 근데 민사 사건에서는 전 부인의 유족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형사 사건에서는 빼도 박도 못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어야만 무죄가 되는 데 반해서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네가 그랬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는 이제 법의 개념과 분류, 법학 교육에 관한 문제 이런 거를 반 정도 하고 영미법에 관한 얘기를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을 할 때 영미법에 관한 얘기를 대부분 다 했어요. 그래서 영미법에 관해서 제가 자료 올려드린 거 요거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책의 이제 편제가 요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Common Law and Civil Law하고 Stare Decisis 하고 배심제도 2개, 4개만 복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의 각 챕터마다 영어로 된 그 영문이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단어 설명이 한두 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적 설명이 한 서너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50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혹시 법을 계속 공부를 하겠다든지 나중에 법으로 유학을 갈 생각이 있다든지 로스쿨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오늘 올려놓은 자료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상의 국제법 관련 규정이 오늘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법의 일반적인 내용, 법원에 관한 내용,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영미법과 대륙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 공지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제가 새로 쓰려고 하는 책의 목차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과 국제관습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우리 헌법상의 국제법 관련 조항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러나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과 국제관습법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국제사회와 법이라는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줌으로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따로 받지 못해서 미안하고 질문이 있는 사항은 와이스에게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홀수번호 학생들이 줌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짝수번호 학생들이 줌으로 수업을 듣고 홀수번호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비디오 캠으로 동시에 녹화를 해서 요 녹화된 영상 올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5시 다 돼가는데 한 6시 이전에 동영상 강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줌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나 짝수번호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짝수와 홀수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